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지난 24일부터 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했습니다. 우리 어민들의 피해를 막을 구체적인 방안이 절실해 보입니다. 이번 주 뉴스 비하인드에서는 검찰 예산과 관련된 이야기와 청도 공영사업공사의 성과급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토크와이드 코너에서는 강남형 경북대 지리학과 교수로부터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점차 급변하는 기상변화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시사톡톡 지금 시작합니다. 뉴스 비하인드 오늘은 이상원 뉴스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구 MBC 이태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주제 검찰의 예산 빗장을 푸는 작업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검찰 예산 빗장을 푸는 이 작업에 같이 동참하게 됐다는 소식인데요. 이미 뉴스타파 그리고 시민단체 3개의 시민단체가 협력해서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대구 경북도 뉴스민이 참여해서 하게 됐다는데요. 이상우 기자, 뉴스민이 파트너로 참여한다면서요? 네, 뉴스민이 지난달부터 뉴스타파 등의 공동 취재 언론사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구 경북을 맡아서 취재를 하고요. 부산은 부산 MBC, 경남은 경남 도민일보, 충북은 충청 리뷰, 인천은 뉴스하다라고 하는 신생 언론사가 맡아서 합니다. 서울과 경기를 포함해서 공동 취재사가 없는 지역은 뉴스타파가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언론사 간의 협업은 좀 의미가 남다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껏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검찰의 비밀 금고를 열어 제낀다라는 측면에서 좀 바라볼 지점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측면은 언론사가 특종이나 단독 같은 보도에 좀 욕심이 있고 의미를 두는 편인데 이런 욕심을 버리고 방대한 자료를 이렇게 협업을 해서 공동 취재한다라는 건 아마도 언론사에도 좀 길이 좀 남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검찰청이 전국적으로도 좀 많은 편에 속하는데요. 특히 다른 지역을 빼고 살펴봤을 때 대구 경북에만 10개 검찰청이 있습니다. 서부와 안동, 경주, 김천, 상주, 의성, 영덕, 포항까지 해서 8개 지청이 있고 대구에는 대구 고등검찰청 그리고 대구 지방검찰청 이렇게 해서 10개인데요. 그래서 저희 뉴스민이 공동 취재단 중에서는 뉴스타파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검찰청을 찾아가서 좀 자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도 많은데요. 확인해야 할 검찰 예산 자료는 특수활동비 그리고 특정 업무 경비, 업무 추진비 등의 세부 집행 내역과 지출 증빙 자료입니다. 뉴스타파 등의 소송으로 검찰이 공개해야 될 자료는 적지 않습니다. 전체 자료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입니다. 우선 공개한 자료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입니다. 서울 MBC의 신재웅 기자의 지난 6월 23일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지난 2017년 당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식사 자리에서 후배 검사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습니다. 한 봉투에 7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검사들끼리 경력금이라며 주고받은 돈의 출처는 특수활동비였습니다. 2020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특활비를 둔 정치적 공방도 가열됐습니다.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돼 있는 것이 거의 한 50억에 이르는 것 같아요. 한 번도 법무부에 보고한 바가 없습니다. 시민단체가 특활비 내역 공개를 청구했지만 검찰은 수사 기밀이라며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1심부터 3심까지 대검의 특활비 내역 대부분과 중앙지검 내역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개 대상은 2017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재직 시절도 포함됐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고 시민단체가 판결을 지키라고 내용 증명을 보내고도 2달이 지났어야 검찰은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분석하기 좋게 파일 형태로 요청했지만
검찰은 상자로 10개, 대검 9,900여 쪽, 중앙지검 약 6,800쪽, 총 17,000쪽 정도를 복사해 제공했습니다. 권력기관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세금을 어떻게 썼는지를 검증을 받아야 되는 보통의 행정기관이라는 게 이 박스를 통해서 저는 증명이 됐다고 봅니다. 제공된 건 일단 6개월치. 검찰은 특활비 자료 원본이 종이어서 파일로 제공 못했다며 계속 복사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시민단체는 엉뚱하게 쓰인 특활비는 없는지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제가 뉴스민 사무실을 찾았을 때 뉴스민 기자들이 그 책상에 둘러앉아서 우리 지역 자료를 열심히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뉴스민은 그렇게 큰 언론사가 아닙니다. 지역에서도 아주 소형 언론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취재 인력이 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5명이 각자 자기 취재 영역을 맡아서 평상시에는 취재하면서 짬을 내서 이 검찰 특활비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상원 기자의 말을 빌면 여유가 1도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김보연 뉴스민 기자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결국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게 이 검찰의 특수활동비의 내용의 투명성과 그리고 이게 오남용을 막기 위함인데, 그러려면 그동안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를 분석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를 다 엑셀로 저희가 일괄적으로 볼 수 있도록 작업을 한 다음에 서야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방금 자료가 방대하다고 했고 실제로 방대해 보입니다. 그런데 검증이 더 어려운 것은 검찰이 그나마 이 자료들을 주면서도 보여주기 싫은 정보는 가려서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네. 이상훈 기자,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검찰 관계자들도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인데 우스갯소리처럼 저희한테 전해주기로는 낮에는 원래 업무를 하고 밤에 정보공개 자료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근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자료 준비를 한다라는 건 보여주기 싫은 정보를 가리는 작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대한 자료를 가리는 작업들을 해야 하다 보니까 각 검찰청에서는 그 앞서서 말씀하셨던 6년 4개월 동안의 자료를 기간별로 쪼개서 준비해서 지금 저희에게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영수증 원본을 보관하다가 보면 잉크가 휘발된다라고 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말이 맞는지도 확인을 하려면은 판독이 불가능한 영수증에 대해서도 원본 대조 작업을 해야 해서 한동안 저희는 대구 경북 이곳저곳에 있는 검찰청을 수시로 드나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2년 5달 동안 검찰 특수활동비는 모두 292억 원, 한 달에 10억 원 꼴이었습니다. 절반이 조금 넘는 156억 원은 전국 65개 검찰청 지청, 15명 내외의 고위직 검사들이나 부서에 매달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은밀한 수사를 할 때 받아간 게 아니라 매달 운영비처럼 나눴다는 겁니다. 나머지 절반은 비서실이 관리하며 검찰총장이 전권을 갖고 지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2달간 8억 2천만 원을 썼습니다. 5천만 원을 현금 지급하기도 했는데 공개된 자료는 내용을 가린 영수증 한 장이 전부입니다. 검찰총장의 통치 자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쓰이면서 불투명하게 쓰이고 주먹구구식 관리는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연말에 남은 돈을 소진하듯 전국 각 지검이 4억여 원을 나눠 갖는가 하면 한 달 집행금액 총액과 영수증 총액이 2억 원씩 차이가 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74억 원어치 기록은 아예 없었습니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검찰국장이 특활비로 경력금을 뿌렸다 논란이 된 돈봉투 사건 무렵 기록들이 사라진 겁니다. 국민 세금을 놓고 이루어진 각종 불법 부당 의혹에 대해서 남김없이 진상이 규명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검찰청은 특활비 집행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사후 법무부의 감사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특활비의 집행을 조금만 살펴보면은 보통의 일반 행정기관들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좀 특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관련 정보도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 매우 불투명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뉴스민이 대구 경북 공동취재사로 참여를 해서 검증을 하게 될 특활비는 매달 초마다 전국 검찰청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지급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연간 30에서 40억 가량의 정기지급분이 각 검찰청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저희 뉴스민은 대구 경북에 있는 10개 검찰청 중에서 6개 검찰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전자파일로 공개 요청을 했지만 전자파일로 특히 그리고 또 관리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보들을 검찰청이 복사본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서 현재는 그 자료를 수령해서 일부 분석도 하면서 또 분석하기 편한 엑셀로 이렇게 전자파일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태우 기자, 뉴스민이 또 뉴스타파가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 이 작업의 의미가 뭘까요? 우선 뉴스민이 참 의미 있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검찰 특활비를 들여다본다는 것의 의미는 이제는 검찰이 우리의 감시 대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언론과 시민단체의 감시 대상 말이죠. 우리가 보통 그 대구시나 시군을 감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까지 검찰은 조금 다른 느낌으로 되었습니다. 뭔가 우월하거나 무섭거나 힘이 세거나 좀 떨어져 있어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는데 이제는 검찰도 하나의 행정기관에 불과하고 반드시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를 띠게 됐습니다. 뉴스비하인드 다음 주제는 청도 공영사업공사의 이상한 성과금 문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계속 적자가 나고 있었지요. 그래서 앞으로 상황을 보자면 경영이 나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측이 되는데 그 나아진 경영 상태를 바탕으로 기관장에게 거액의 성과금이 주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런 얘기 같습니다. 네. 이상훈 기자. 청도 공영사업공사는 청도에서 소싸움 경기장을 운영하는 공기업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수십억 원의 적자가 나서 지난 10년 동안에 발생한 영업 적자가 350억 가량입니다. 설립은 2003년인데 운영 20년을 넘겼지만 거의 매해 적자가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적자가 쌓여왔다라는 것을 보면은 그만큼 운영이 미흡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방공기업의 경영 실적 평가에 따르면은 최근 3년 동안 연속으로 최하 등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하의 등급을 받으면 해당 기관의 기관장을 포함한 임직원이 평가급을 받지 못하고 연봉 삭감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기관장을 해임해도 문제가 없는데요. 그런데도 청도군은 지난해에 공사 사장과 새로 특별 성과금 계약서를 쓰는데 사실상 수억 원의 특별 성과금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금 그 언급하는 청도 공영공사 사장 박진우 사장인데요. 취임은 2021년 2월에 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말했듯이 이 업체는 그 경영평가 실적이 3년 동안 최하 실적을 받았습니다. 그 3년 가운데 박진우 사장이 2년의 경영을 담당했으니까 경영을 썩 잘했다 이렇게 말하기 곤란할 겁니다. 여기에다 그 취임 이후에 부당 해고나 부당 채용 등의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주 유리한 계약서를 썼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아주 부러운 그런 계약서인데요.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김마수 군수와 쓴 계약서를 보면은요, 특별 성과금 조항이 있습니다. 이전 계약서에서는 없는 내용인데 특별한 성과를 내면 성과금을 가져다 갑니다. 성과는 전년 대비 매출 총량을 평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총량이 늘면 증가한 액수의 5%를 성과금으로 챙깁니다. 여기에다 또 다른 특별 성과금이 있습니다. 당기 순이익을 내면 순이익의 2%를 받아간다는 겁니다. 네.
어려운 상황에서 경영 잘해가지고 좋은 성과 내면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죠. 임직원이 더 좋은 대우받는 건 당연한 일인데 지금 논의하고 있는 청도 소싸움장은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몇 년간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 운영 자체, 그다음에 소싸움 경기 자체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경영이 거의 최악이었을 테고요. 그렇다면 이른바 말하는 기저효과라는 게 있죠. 이제는 좋아질 일, 경영 개선이 될 일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실적이 좋아지는 거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 같습니다. 이상훈 기자. 맞습니다. 그게 문제로 지적이 되는 건데요. 소싸움 경기장의 매출 총량은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과 2021년에는 줄어든 걸 고려하면은 2022년에는 전년도 수준으로 복귀해서 늘어날 것이 자명한 상황입니다. 공사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99억, 2019년 293억에서 매출 총량은 2020년엔 277억으로 줄었고 2021년에는 257억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에는 300억까지 늘어났습니다. 매출 총량 상한 금액을 50억 원으로 제한하기는 했지만 2021년 대비 2022년의 매출 총량이 43억 원 늘어난 것을 기준으로 하면은 2억 원이 넘는 특별 성과금이 확보되고 상한선인 50억까지 증가를 하게 된다면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성과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더 문제가 커 보이는데요. 매출 적자가 나도 청도군이 보조금을 많이 주면 줄수록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1년에는 청도공영공사가 적자가 났지만 2022년에는 약 13억 원의 단기 순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기 순이익이 발생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해마다 손실이 나던 이 단기 순손익이 2022년에도 마찬가지로 영업 손실이 33억 원의 영업 손실이 났지만 청도군이 44억 원 가까운 예산을 지원을 하면서 흑자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흑자 전환이 됨으로 인해서 확보되는 특별 성과금은 2,600만 원 가량입니다. 네, 청도 소싸움장이 문을 연 게 2011년이고요. 그 사이에 적지 않게 적자가 나서 손실이 누적이 되는 바람에 손실이 350억 원 정도가 된다는데 넘는다는데 이 와중에 갑자기 웬 또 특별 성과금이냐 이런 지적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적자 쌓여 있는데 무슨 얘기야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특히나 이 적자가 쌓여 있는데 성과금을 줄 때는 전년도 매출 기준이다.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계약인 것 같습니다. 이태우 기자. 예. 이 두 사람 사이가 어떤 사이길래 이런 파격적인 계약이 가능한 겁니까? 먼저 청도 군수는 김하수 군수입니다. 군수로 당선된 뒤에 인수위원장이 있어야겠죠. 이 인수위원장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박진우 사장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 사이가 각별하다고 봐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일에는 보상이 있으면 책임이 따르기 마련인데 이번 그 계약서를 보면 한쪽에 무게가 쏠린 느낌입니다. 네, 이번 주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취재하신다고 두 분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뉴스 비하인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형 산불과 폭우, 태풍 등 기후위기의 징후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후위기의 징후와 그 현상에 대해서 강남영 경북대 지리학과 교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강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남영 선생님, 기후과학연구소도 운영하고 계신데 지금 기후가 예전에 보지 못하던 일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 경험으로 보면 해마다 예전에 보지 못하던 기상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기상변화는 정말 이전과는 다를 것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유엔이죠.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온난화는 이제 끝났고
지구가 온난화가 아니라 이제 지구 열대화 시대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정도로 심각한 건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구가 끓고 있다 이런 표현들은 상당히 강조를 하는 표현이죠. 지구 온난화가 지속되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멈추지 않는 그런 정황들이 이제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거듭하고자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구 온난화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찌 보면 사실은 이제 학문적으로 보면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이지만 네. 그 정도로 좀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같이 공감해야 되는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기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는 교수님 역시 동의하시는 거죠? 예, 그 분명한 사실입니다. 새로운 그 힘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것이고 그 결과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사실 오늘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흔히 올해 특히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렇다 얘기하고 올해 우리가 경험한 기상현상들 얘기할 때 엘니뇨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엘니뇨가 올해는 심해서 그렇다는데 엘니뇨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네, 지구 온난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지구 온난화에 따른 새로운 힘이 작동하지 않는 새로운 힘이 추가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 정도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그래야지 거기에 더해지는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네. 엘니뇨나 라니냐라고 하는 엘니뇨 남방 진동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게 하는 것인데 그러한 흐름들은 지구 온난화와 상관없이도 매년 출렁거리는 그런 대기 현상이거든요. 네. 대기만이 아닙니다. 해양과 대기 우리가 자연재해를 겪는 것들이 사실은 지구 온난화가 아니더라도 늘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올해는 약간 엘니뇨의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는 시기인데요. 거기에 지구 온난화의 어떤 징후까지도 같이 겹쳐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엘니뇨 또는 엔조라고 이야기하는 엘니뇨 남방 진동의 패턴, 특성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올해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엘니뇨의 어떤 경향성, 그런 패턴들이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말씀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 그 자체의 그 이상 고온이라든지 폭풍이라든지 태풍이 많이 발생하는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엘니뇨 하나 때문도 아니고 지구 온난화 열대화 때문도 아니고 두 개가 동시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는데 엘니뇨는 지구 온난화와는 관계없이 늘 발생해 왔던 것인데 올해 유독 엘니뇨가 심한 영향도 있는 데다가 온난화가 영향까지 겹쳐서 네, 종합적으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타난 나타난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엘니뇨는 온난화와는 관계없이 자기 나름대로의 패턴을 가지고 계속 변화를 가져가겠네요. 다음 내년 같은 경우나 그 다음 해에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온난화는 계속 지속적으로 유엔 사무총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이제 경각할 수준으로 지금 계속 지속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합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의 엘니뇨라고 하는 내부 진동, 스스로 출렁거리는 것의 특성이 올해는 엘니뇨의 경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제대로 아주 심화된 건 아니고요. 그런데도 이 정도의 패턴이 지금 드러나는데 다음해에는 내년이면은 또 내후년에는 어떠한 또 출렁거림이 또 겹칠지에 따라서 그 결과적인 현상을 이해하는 배경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제 경험치에 의하면 아무리 여름이 덥다가도 입추가 지나고 조금만 시간이 가면 귀뚜라미가 울기 시작하고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날씨가 서늘해지고 선선한데 최근 또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입추 지나고 가을 접어들었는데도 좀 무덥고 덥습니다. 폭염주의보 경보도 떨어지고요. 올여름이 왜 이렇게 더울까요? 글쎄요,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더위를 체감하신 분들도 많고 저도 물론 그런 더위를 체감을 했습니다만 사실 좀 엄밀히 이야기하면 올해는 폭염 중에서는 강한 폭염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다시 말해서 이보다도 더 심한 폭염이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나중에 있을 거라는 얘기죠. 네. 올해는 상대적으로 약한 편에 속하는 패턴입니다. 패턴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폭염을 이해하고 있지만 아마 아까 엘니뇨를 얘기했듯이 이런 경향성이 나타나는 상황에서는 여름이 오래 지속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올해 우리가 경험한 여름마저도 사실은 다른 해에 비하면 더 심하게 겪었어야 될 여름일 수도 있었던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체감한 것과 달리 상대적으로 어떤 패턴과 구조는 폭염이 상대적으로는 좀 약한 어떤 수준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체감적으로는 엄청 더웠는데 실제로 통계나 이 과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 정도면 쉽게 넘어간 것이다. 사실은 더 엄청 더웠을 수 있는데 이 정도는 많이 더웠던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 여름 그러면 우리가 경험했을 때는 엄청 심했지만 사실은 그래도 잘 넘어간 편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네, 그래서 내년이나 내후년은 더 걱정되는 상황이에요. 네. 내년이나 내후년은 정말 더울 수 있다.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올해 교수님 보면 그래도 기상 상황 중에서 가장 우리가 두드러지게 경험해 봤던 것은 극한호우라고 하는 비 내리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결국 너무 많은 비가 한꺼번에 와서 사고도 있었고 인명 피해도 있었습니다. 전국에 평균 500mm 이상이 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상황은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가장 우리가 체감할 수 있었던 기후위기, 기상 이변의 현상으로 극한호우라는 말,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고 이 현상은 앞으로도 어떻게 될 건지 설명을 좀 주시죠. 네, 우리가 지금 이 논의의 시작을 지구 온난화 또는 보일링이라는 끓고 있는 이제 대기 또 환경으로 시작했는데 끓고 있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많은 수증기들이 증발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구 온난화의 그 양상 중에 하나가 많은 수증기가 증발해서 강수량을 증가시키는 거에 이제 그 맥락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런 경험한 것이 그런 이제 결과인데 수증기가 증발했다고 하는 것은 단지 양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거나 많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증기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네. 수증기는 현상을 격렬하게 만드는 힘이 있거든요. 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대류라고 이야기하는 현상들을 촉발시키고 더 강렬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수증기가 많이 증발하는 이런 따뜻한 환경에서는 강수량도 증가하겠지만 현상 자체가 격렬하게 나타나는 것이어서 지금 우리가 올해도 경험한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런 거에 정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냥 양 자체가 많은 것을 넘어서서 한번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폭발적으로 내릴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제공하는 게 수증기 전체 양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 현상은 올해만 국한된 게 아니겠죠. 왜냐하면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극한호우의 원인이 이 지구온난화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극한호우라는 이 현상은 내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기만 보면은 공기가 1도씨의 온도 상승을 갖게 되면 수증기를 함유할 수 있는 7%의 수증기를 더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상당한 양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많은 수증기들이 증발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어찌 보면 목도하고 있는 그 것들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온난화가 지속되고 더 높아진다면, 기온이 높아진다면 이런 현상들은 더 뚜렷해지겠죠. 네, 그러면 이게 이번 한 해에 이번 철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엘니뇨는 반복적이고 순환적인 자기 자체 활동을 하니까 자기 엘니뇨가 급격히 세지는 시기에 그렇다고 해서 지구 온난화의 결과들도 변화가 없다면 그 두 개가 만나면 지금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폭발적인 결과를 내는 해가 내년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엘니뇨만의 문제는 또 아닙니다. 라니냐는 라니냐만큼의 또 다른 패턴으로서의 피해 그 여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떠한 양상이 다를 뿐이지 엘니뇨가 더 피해가 크다라고만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네. 엘니뇨가 라니냐가 지구 온난화에 따른 많이 증발한 수증기들과 같이 복합됐을 경우에 그 다양한 방식으로 또 피해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네. 예전에는 그 여름철이면 우리가 체험적으로 경험상 자라면서 봐왔던 비바람의 느낌과 현상 이런 반복 패턴이 처음 보는 현상들을 직면하는 것으로 자꾸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만 해도 비가 내릴 때 보면 이게 우리 지역에 내리는 비의 느낌이 아니라 동남아 지역의 스코어처럼 확 쏟아지는 그런 비처럼 느껴지던데 이런 기상현상이 이제는 우리한테 가끔 어쩌다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우리나라의 그냥 여름철 기상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이제 진입한다, 변화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비슷한 말씀을 하신 건데 아까 또 이야기했던 거에 맥락을 좀 더 이어간다고 하면은 수증기가 만들어내는 것이 양만이 아니라 격렬한 현상이다라고 하는 네. 것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뭉쳐서 나타나는 현상 패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현상들이 국지성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아닌 지역에서는 뭐 큰 위험이 있다고 했는데도 별 피해 없이 지나가기도 하지만 바로 옆에서는 아주 기록적인 어떤 피해를 입히기도 하는 그래서 현상들이 과거에는 조금 그거보다는 좀 더 균일하게 나타났다고 하면 지금은 비균질적, 다시 말해서 국지적이고 뭉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제 우리가 새롭게 경험하는 것처럼 이제 느껴지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좀 이따 우리가 또 대책 부분에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 현상, 그 이전의 패턴과 비 내리는 패턴에 따라서 설계됐던 많은 사회 기반 시설들에 대한 점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이따 짚어보고요. 올해 8월 중순에 카눈이 참 희한한 패턴으로 저쪽으로 갔다가 다시 유턴을 해서 돌아왔다가 올라왔는데 희한하게 한반도를 관통해 버렸습니다. 수직 관통을 했는데요. 과거 태풍 패턴과는 확실히 다른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또 이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찾아보면 십수년 전에도 비슷한 건 있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경험치기라는 게 한 10년 내에 기억을 하니까 이례적이다, 아주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이례적이고 특별히 주목할 점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례적이다라고 하는 것 많이 이제 듣습니다. 최근에 저도 그런 문의를 많이 받았는데 특이하다, 이례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분화해서 양분화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기준점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기준점이 바뀌지는 않았는데 기준점을 유지한 상태로 나타난 현상들의 좀 가장자리에서 나타난 현상인지라고 하는 건데요. 태풍만을 가지고 볼 때 지금 이 카눈 태풍의 진로만 보면은 크게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은 태풍의 진로는 기압계를 따르게 돼 있는데요. 기압계, 다시 말해서 고기압과 저기압의 물길 흐름을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네. 지구가 온난해지면서 과연 기압계가 크게 바뀌었느냐라고 하는 정황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아주 미약해서 그래서 물길이 바뀐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게 산과 계곡이라고 치면 산이 높아지고 계곡이 더 깊어지는 그래서 현상의 진폭이 더 커진 정황은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태풍으로 빗대어 생각해 보면 진로가 이상하다, 특이하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있었던 현상 정도로 보이고요. 진로로서는 다만 그것이 강도로서는 굉장히 유의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람들은 다 자기가 경험한 범위 내에서 이해가 안 되면 이례적이다 이렇게 흔히 표현을 하고 또 언론은 그런 표현을 써야 주목을 더 받으니까요. 그렇긴 한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진로 자체는 뭐 충분히 가능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진로고 다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그 강도의 변화가 훨씬 더 주목할 문제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도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다하고 대기가 뜨거워지면 강도가 그냥 직관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더 세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증기 아까 말씀하셨으니까요. 올해 이제 가을에 이제 태풍 발생이 조금 더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태풍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 이 바다의 온도, 그다음에 대기의 온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올해 태풍 발생 건수, 강도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연 온난한 상황에서는 태풍의 발생 수와 그리고 강도는 어떻게 될까 먼저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처음에 지구 온난화가 논의되기 시작했을 때는 마치 이 바다에서 더 많은 태풍이 생겨나고 강도도 강해지고 뭐 한 방향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태풍이 강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태풍의 개수가 약해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정황에 연결이 있는 것이거든요. 마치 아침에 겨울철 아침에 새벽에 그 지표 기온이 내려가고 차가워집니다. 그때 안개가 잘 끼거든요. 네. 안개가 낀다는 것은 그걸 저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온이 내려가는 것을 저지하고 이불을 덮어주는 효과라는 거죠. 반대작용이죠.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음의 되목임이다라고 해서 거꾸로 가는 작용들이 나타나는데 태풍도 비슷한 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처음에 발생한 태풍들이 결국은 안정화 작용을 하면서 이후에 생겨나는 태풍들을
막아내거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따뜻한 환경에서는 태풍 수는 좀 주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에너지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것을 분출하기 위해서 일단 태풍이 발생하면 이전에 분출하지 못했던 에너지를 한 번에 분출을 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강하게 발달하는 경향이 있어서 네. 결과적으로 온난한 상황에서는 태풍 수는 좀 줄고 그리고 태풍의 강도는 굉장히 강해지는 특성이 나타나고 네. 있는 것인데요. 올해 엘니뇨가 또 겹쳤단 말이에요. 엘니뇨가 아직 심화되진 않았습니다만 시작부터 꽤 패턴이 뚜렷합니다. 네. 그래서 엘니뇨 정황에서는 태풍의 개수가 좀 증가하고 강도도 증가하고 양쪽으로 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온난화가 엘니뇨하고 겹쳤을 때 나타나는 것은 개수로서는 좀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겠죠. 엔조는 증가시키려고 하는데 엘니뇨는 증가시키려고 하는데 온난화는 그걸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등치하는 개수로서는 비슷하게 하지만은 강도로만 보면 엘니뇨 때도 강해지는 특성이 있는 데다가 온난화 때는 더구나 더 강해지는 특성이 있어서 올해 아마 태풍의 강도는 우리나라 피해만 아니더라도 어느 지역에서 태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들은 큰 피해가 좀 우려되는 그런 해라고 특성을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태풍이 사실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은 이게 뭐 어느 쪽이 나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센 놈이 한번 휘젓고 가버리면 그 다음에는 에너지를 다 뺏겨가지고 다음 태풍이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런 정황도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올해는 어쨌든 올 가을에는 그렇게 뭐 예년에 비해서 많은 빈도로 생겨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지만 다만 어쩌다 한번 생겨난 태풍 같은 경우에는 강도는 굉장히 강할 가능성이 크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올 가을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가을 장마, 가을 태풍 이렇게 수확기 될 때 제일 많이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을 앞둔 작물들이 태풍 때문에 그냥 다 못 쓰게 됐다 이런 얘기들 뉴스에서 많이 경험적으로 본 것 같은데 올 가을 장마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장마라고 하는 거가 올 가을 뭐, 태풍. 네, 태풍이나 장마가 네.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그래서 어떠한 기압계가 여름철 기압계가 물러나는 그 과정에서 쉽게 빠져나가지 않고 겨울로 가기 위해서 찬 공기가 남하할 때 대치하고 대립할 때 우리가 정체하는 그 현상들을 장마라고 이제 표현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 경계선을 따라서 또 태풍이 들어온다고 하면 또 위험하고 태풍이 아니다 하더라도 수증기들이 그 통로를 통해서 또 들어오면 또 오랫동안 지속적인 비가 내리면서 또 위험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을철에 나타날 수 있다 해서 위험하다고 지금 보는 것이었는데요. 올해 아까 계속 말씀드리듯이 엘니뇨의 경향들이 나타나면서 여름철에 행세를 해야 될 기압계가 제대로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유의하게 무언가를 패턴을 주도하는 그런 기압계가 없다 보니까 올해는 어쩌면 조금 북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의 세력이 좀 쉽게 더 빨리 남하할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하는 정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태풍이 발생해도 우리 쪽으로 바로 올라오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올 수도 있습니다. 올 수 있습니다만 통계적으로 상황을 과거의 상황을 볼 때 기본적으로 다른 해에 비해서는 태풍이 지금 가을에 우리 쪽으로 쉽게 올라오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올해도 좀 그렇게 피해 없이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가을 태풍으로 인한 지금 예상하시기에는 큰 태풍이 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항상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지구가 온난화하고 난 이후에 이른바 말하는 특정 임계점, 일상적으로 예측할 수 있고 그렇게 볼 수 있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일상 수준을 이미 넘어가 버렸다. 그게 이제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티핑 포인트가 어떤 의미고 이걸 넘어버렸다는 게 어떤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요?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 모든 만물이 다 티핑 포인트를 각기 다르게 가지고 있거든요. 네. 사람은 사람대로 각각 생물 종마다 다 다르고요. 그리고 현상적으로 보면 기온의 티핑 포인트가 있고 뭐 여러 가지 티핑 포인트들이 각기 다 다릅니다, 상황이. 그런데 우리가 기후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 기후 시스템을 구성하는 좀 대표적인 것으로 기온을 많이 다루고 있죠. 기온. 네. 그래서 기온의 티핑 포인트는 2도씨다. 산업화 이후에 계속 기온이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약 1850년 정도 산업화가 활발하게 시작된 그 시점
부터 대비해서 2도씨가 차이가 나면은 그 이후에는 기온이 우리가 무슨 노력을 다 가하더라도 다시 돌아오기 어렵게 변한다는 것을 많은 역학 수치 모델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그렇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2도씨를 넘지 않게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티핑 포인트의 방점을 우리가 두고 있는 것이고요. 티핑 포인트의 의미는 그래서 각 모든 만물들의 티핑 포인트가 개별적으로는 각각 사적인 것일 수 있겠지만 어느 일부 티핑 포인트에 넘어선 임계점을 넘어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붕괴 상황에 다다랐을 경우에 전체가 함께 무너질 수 있다는 것으로서 우려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 온난화가 바로 그러한 만물의 티핑 포인트들을 앞당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티핑 포인트 거의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온다는 얘기인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여러 번 이제 학자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보시고 한다는데 한간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기상청 야유회 가는 날 비 온다고 그 얘기 이렇게 한간에 하는데 그만큼 기상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게 힘들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기후변화 예측 모델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예측 모델이 날씨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거나 관측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주 접하시는 질문이고 굉장히 그 어려움을 현장에서 잘 아실 텐데 어떤 점이 가장 어렵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역학 모델이라고 하는 어떤 예측 모델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오늘 이야기한 것 중에 엘니뇨면 이렇더라, 라니냐면 저렇더라, 지구가 온난하면 이렇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다 모델이거든요. 이것이 모델입니다. 네. 이것을 좀 구체화하고 고도화한 것이 역학 모델이고 수치 모델이고 뭐 이런 것들인데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그 걱정은 뭐냐면 모델이 잘 맞아야겠죠. 과거에는 잘 맞았던 모델이 어느 순간 안 맞게 된다고 하면 예측성에 있어서 불확실을 갖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는 이제 맥락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려되는 것인데 지구 온난화가 가져오는 티핑 포인트가 어찌 보면 그 부분을 짚고 있는 것이거든요. 과거에 연결되어 있던 관계들이 새로운 관계를 원한다, 구심을 바꾼다, 기준을 바꾸고 관계를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티핑 포인트가 이야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예측 능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사실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대로 기후 예측 모델을 전혀 작동이 안 되게 만들 수도 있는 변화된 상황이 티핑 포인트라면 그것이 가까워지고 있다고도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현실에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는 좀 이게 기후가 변했나 보다 하지만 참 둔감하거든요. 이런 상황 또 이 기후가 이렇게 위기에 와 있다는 걸 보도를 통해서는 보지만 잘 모르는데 어느 정도로 일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금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현상이 뚜렷하고 우리에게 피해가 있으면 무슨 심각한 일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흘러간다고 생각을 보통 하는 것인데요. 정상적으로 크게 티나지 않게 현상이 흘러간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럴 만한 환경이 나타났을 때 심각한 피해 어떤 큰 격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 정상이라고 하면 그건 다행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격렬한 현상이 나타날 환경인데 격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도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작동했던 그런 관계들, 기후 환경들이 제대로 과거처럼 작동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계속 감시하고 모니터링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개인들도 개인이지만 앞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 강우나 바람의 세기라든지 이런 게 예전과는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어떤 시설들이라든지 배수시설, 그다음에 방제시설들은 과거에 우리가 경험해봤던 패턴에 맞춰서 설계되고 지금 기준도 마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 패턴이 변화된다면, 기후 패턴이 변화된다면 이런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시설, 그다음에 기준들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평균점에 맞추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나타날 수 있는 뭐 극한까지 맞추면 좋겠지만 재원과 예산 이런 것들이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그 환경에 맞게 준비를 하되 가능하면은 좀 큰 현상,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현상 정도에도 수준을 높여서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기후 위기가 자연 재해를 일으킨다고만 이렇게 생각해 왔었는데요. 기존에 일반적으로.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기후 위기가 초래하는 건 사회적인 경제적인 현상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당장 물가, 농축산물 수확이 안 되게 되면 농산물의 당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적인 어떤 많은 활동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기후 위기에 따른 경제 활동의 변화, 그다음에 경제적인 혹은 농업 정책 수립에 있어서의 어떤 기후와의 관계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시고 제안을 해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끝으로 듣고 오늘 말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기후 위기 또 지구 온난화에 따른 우리 대응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결론을 한다고 하면 오랫동안 우리가 고민했던 것들의 정리가 어떻게 됐냐면 과연 기후가 변하고 있는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극단적인 기후 위기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저감 쪽의 노력이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3번으로 갖고 있는 것은 일단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적응을 하고 여기에 현실적으로 대처하자라고 하는 것이 적응에 대한 단계로서 3번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좀 듣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과학적인 사실을 밝히거나 그것을 저감하는 노력에 동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적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공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농산물이 되었든 사회 경제적인 어떤 여파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기후 현상이 맥락을 갖고 있고 그것이 어떤 정황인지가 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불구경하듯이 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거죠. 현상에 피해가 나타날 것이 뻔한 이러한 어떤 예견되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보면은 어찌 보면 좀 무방비 상태에서 피해를 그대로 고스란히 입는 경우들 많이 보고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노력해서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대응 수준을 사회 전반의 대응 수준을 한 단계 높여서 재정비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기후 위기 끓고 있는 지구의 경고에 대해서 강남형 경북대 지리학과 교수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24일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체면을 생각하거나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을 일컬어 염치라고 합니다. 흔히 쓰는 말로 염치불고는 염치를 돌아보지 아니하다는 의미인데 염치가 없지만 그보다 중요한 일이 있으므로 염치를 돌아보지 않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안함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라도 상대방의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쓰입니다. 흔히 잘못 사용되는 염치불구라는 말은 아니 불에 끓이낄 구자가 만나 이루어진 단어로 무엇에 얽매여 끓이끼지 아니하다는 뜻을 지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치불구하고라는 자세는 체면이나 부끄러움 없이 막대게 좀 부탁하겠습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일본은 과학과 검증 등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방류를 정당화하고 있는데 그 과정은 100번 양보하더라도 염치불고의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은 염치불구하고 방류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사는 일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웃이라면 일본은 참으로 몰염치한 모진 이웃입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